낡은 프라이팬 속 작은 빛, 차가운 새벽 공기가 허름한 쪽방에 갈라진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왔다. 7살 리지우는 작은 몸을 웅크린 채 낡은 이불을 더욱 끌어당겼다. 옆자리에서는 할머니의 가느다란 기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익숙한 소리였다. 잠결에도 그는 할머니의 숨소리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희미한 달빛이 창살 그림자를 방바닥에 들이우고 있었다. 또 다시 해가 뜨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 어제는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 덜렁 놓인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물을 끓여 라면 한 봉지를 겨우 둘이 나누어 먹었다. 오늘은 그것마저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어제 본 TV 프로그램의 잔상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화려한 스튜디오, 번쩍이는 조명, 그리고 능숙하게 요리하는 셰프들의 모습. 특히 그 셰프들이 만들어낸 눈부신 접시 위 음식들은 지훈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색색의 채소와 윤기 흐르는 고기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언젠가 자신도 저런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아니, 반드시 만들 것이다. 배고픔 속에서도 그는 뜨거운 열망을 느꼈다. 아침이 밝았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다. 쌀쌀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지우는 익숙했다. 늘 그랬듯이 아침 햇살은 따스했고 그 햇살 아래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할머니는 이미 일어나 앉아 계셨다. 창백한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할머니는 지훈을 보고 힘없이 미소 지었다. 지훈아, 잘 잤니? 네. 할머니, 오늘은 몸 좀 어떠세요?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다. 괜찮다. 어서 가서 씻고 오렴. 배고프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의 물음에 그는 늘 솔직했다. 네, 좀 배고파요. 오늘은 냉장고에 계란 2개 남았네. 그걸로 죽이라도 끓여줄까? 지훈의 눈이 반짝였다. 할머니, 제가 끓일게요. 할머니는 앉아 계세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훈을 보았지만 이내 포기한 듯 미소 지었다. 우리 지훈이 다 컸네. 그래, 대신 조심해야 한다. 지훈은 작은 발걸음으로 부엌으로 향했다. 낡은 부엌은 좁고 어두웠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다. 오래된 나무 도마 위에는 어제 사용하고 남은 파 몇 조각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녹슬었지만 깨끗하게 닦인 프라이팬이 걸려 있었다. 지훈은 능숙하게 계란 2개를 꺼내 볼에 깨 넣었다. 작은 손으로 거품기를 쥐고 계란을 휘저었다.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것을 보며 그는 미소 지었다. 마치 마법을 부리는 것 같았다. 쌀뜨물을 끓이고 계란물을 풀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참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렸다. 지훈의 움직임은 막힘이 없었다.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었지만 그는 마치 타고난 듯 자연스러웠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계란죽 한 그릇을 할머니 앞에 놓았다. 할머니는 따뜻한 죽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다. 할머니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어휴, 우리 지훈이가 끓인 죽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네. 이걸 먹으니 힘이 나는구나. 할머니의 칭찬은 지훈에게 어떤 보상보다도 값졌다. 그는 할머니가 죽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의 행복은 단순했다. 할머니가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자신이 왜 버려졌는지, 부모님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할머니는 그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고 지훈 역시 묻지 않았다.
그에게는 할머니가 세상의 전부였고 할머니가 해주는 모든 이야기가 진실이었다. 그날 오후 지우는 동네 골목에서 고철을 줍고 있었다. 낡은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할머니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였다. 그때 골목 어귀에 붙어있는 전단지 한 장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백호그룹 주최 전국 어린이 요리 천재 선발대회. 큼지막한 글씨 아래에는 화려한 색깔의 음식 사진들이 가득했다. 1등 상금 1,000만 원. 그리고 백호그룹 장학금 지원 1,000만 원. 그 돈이면 할머니 병원비도 내고 맛있는 것도 실컷 사드릴 수 있을 텐데. 지훈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전단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내 주머니에 넣었다.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전단지를 보여주었다.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전단지를 읽었다. 요리 대회라고 우리 지훈이가 나가고 싶니?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제가 꼭 1등해서 할머니 좋은 거 사드릴 거예요. 할머니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우리 지훈이, 할머니는 네가 다치는 것만 아니면 뭘 해도 좋다. 하지만 요리 대회는 경쟁이 심할 텐데.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가 연습 많이 할게요. 그날부터 지훈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머릿속으로 요리 레시피를 되뇌었다. 냉장고에 있는 몇 안 되는 재료들로 어떤 요리를 할 수 있을지 상상했다. 할머니가 잠든 사이 그는 몰래 부엌으로 나와 낡은 프라이팬을 잡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재료들을 가지고 요리 연습을 하기도 했다. 그의 작은 손끝에서 상상의 재료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 했다. 대회 예선 날이 밝았다. 지우는 할머니가 손수 다려준 낡은 옷을 입고 대회장으로 향했다. 백호그룹 본사 건물은 높고 웅장했다. 태어나서 이렇게 큰 건물은 처음 보았다. 유리로 된 외벽은 햇빛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수많은 차들이 건물 앞으로 줄지어 들어섰고 화려한 옷을 입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대회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우는 주눅들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1등이었다. 대회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각자의 조리대 앞에 서서 긴장된 얼굴로 심사위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조리대 앞에 섰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그의 작은 손에는 할머니가 선물해준 낡은 나무 주걱이 들려 있었다. 주변 아이들은 비싼 식재료와 최신 조리도구를 자랑하듯 늘어놓고 있었다. 어떤 아이는 수십만 원짜리 트러플 오일을, 다른 아이는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를 준비해왔다. 지우는 그들의 화려한 재료에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평범한 두부 한 모, 계란 몇 개, 그리고 약간의 채소가 놓여 있었다. 그는 할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맛있고 따뜻한 요리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에게는 화려함보다 진심이 중요했다. 시작. 심사위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대회장은 순식간에 활기 넘치는 소리로 가득 찼다. 칼질 소리, 프라이팬에서 기름 튀는 소리, 냄비에서 물 끓는 소리가 뒤섞였다. 지우는 침착하게 움직였다. 그는 두부를 으깨고 계란을 풀고 채소를 잘게 다졌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다. 마치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셰프 같았다. 옆 조리대의 아이들은 지훈을 흘끔거리며 보았다. 저런 평범한 재료로 무엇을 만들겠다는 걸까? 어떤 아이는 콧방귀를 뀌기도 했다. 하지만 지훈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요리에만 집중했다. 그에게 요리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정성을 담아내는 예술이었다. 뜨거운 불 위에서 두부와 계란, 채소가 어우러져 노릇하게 익어갔다. 고소한 냄새가 대회장 안에 퍼져나갔다.
지우는 완성된 요리를 접시에 담았다. 따뜻한 두부 계란찜이었다. 그 위에 고명으로 파를 송송 썰어 올리고 참기름 한 방울을 살짝 둘렀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요리였다. 심사위원들이 그의 요리 앞에 섰다. 그들은 처음에는 지훈의 초라한 재료에 의아해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요리를 한 숟가락 맛본 순간 그들의 표정은 변했다.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이 깊은 맛은 대체... 한 심사위원은 중얼거렸다. 다른 심사위원은 눈을 감고 맛을 음미했다. 정성이 느껴지는 맛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해준 음식 같아요. 그들은 지훈에게 점수를 매겼다.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지훈의 요리는 다른 화려한 요리들을 제치고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의 이름이 예선 통과자 명단에 올랐을 때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다. 할머니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심사위원들 중 한 명이었던 이명준 상무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다. 이명준은 백호그룹의 실세이자 숨겨진 야망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지훈의 요리 실력에 감탄하기보다 그의 얼굴에서 어떤 익숙한 그림자를 발견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잊고 싶었던 과거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대회가 끝나고 지훈은 할머니에게 달려가 합격 소식을 전했다.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지훈을 꼭 안아주었다. 우리 지훈이 정말 대견하다.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밤 지훈은 할머니와 함께 낡은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다. 그는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그의 재능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를 이끌어갈 것임을 그는 알지 못했다. 이명준의 차가운 눈빛과 그가 알지 못하는 과거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요리 실력은 그에게 세상의 빛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깨울 방가쇠가 될 것이었다. 지훈의 손에 들린 낡은 주걱은 이제 평범한 조리 도구가 아닌 잊혀진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운명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운명적인 만남과 드리워진 그림자, 백호그룹 본사 건물의 웅장함은 지훈의 어린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그 건물 안에서 벌어진 예선전의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 작은 소년 리지훈이 만들어낸 평범한 두부 계란찜이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고 예선을 통과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대회장 전체에 퍼졌다. 모두가 의아해했다. 최고급 식재료를 사용한 다른 요리들을 제치고 어떻게 그 소박한 음식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 특히 이명준 상무의 표정은 복잡했다. 그는 지훈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뻔했다. 지훈의 얼굴에서 스쳐 지나가는 잔상, 잊으려 애썼던 오래전 기억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설마 그 아이가 살아있었단 말인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애써 평정을 되찾고 차가운 눈빛으로 지훈을 응시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대회가 끝난 후 지훈은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처럼 웃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본선에서 어떤 요리를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는 이명준 상무의 싸늘한 시선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에게는 그저 무서워 보이는 아저씨일 뿐이었다. 한편 백호그룹의 CEO이자 이명준의 사촌 누나인 백은주는 예선전 심사 결과를 보고받으며 깊은 흥미를 느꼈다. 그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훈의 요리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영상 속 어린 소년의 능숙한 손놀림, 재료를 다루는 섬세함, 그리고 요리에 담긴 진심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지훈의 맑은 눈빛과 오묘하게 익숙한 분위기는 그녀의 심장을 쿵 떨어지게 만들었다. 이상하네.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아. 은주는 비서에게 지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그 소년에게서 과거의 그림자를 보았다. 오래전 실종된 자신의 남동생 이현우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현우는 백호그룹의 차기 후계자였지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진 인물이었다. 하지만 은주는 그 사고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늘 의심하고 있었다. 특히 현우의 실종 직후 이명준이 급작스럽게 승진하고 백호그룹의 실세로 떠오른 것이 그녀를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백호그룹 비서실에서 지훈의 가족 배경에 대한 보고서가 은주의 책상에 놓였다. 리화순 할머니가 현재 보호 중이며 지훈은 7년 전 한 보육원 앞에 버려진 아이입니다. 부모에 대한 정보는 전무합니다. 보고서를 읽는 내내 은주의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7년 전 현우가 실종된 시기와 겹쳤다. 그리고 지훈의 얼굴은 현우의 어린 시절 모습과 놀랍도록 흡사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설마 현우에게 아이가 있었던 걸까? 같은 시각 이명준은 자신의 집 서재에서 분노에 찬 얼굴로 자료들을 뒤지고 있었다. 그 역시 백은주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지훈의 얼굴은 마치 죽은 줄 알았던 이현우가 환생한 것 같았다. 그는 7년 전에 그날 밤을 떠올렸다. 현우는 그에게 백호그룹의 경영권을 넘기지 않으려 했다. 격렬한 다툼 끝에 현우는 사고로 바다에 빠져 실종되었다. 이명준은 그때 현우가 임신한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여자가 현우의 아이를 낳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곧 잊혔었다. 이제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것도 백호그룹의 상징과도 같은 요리 대회에서. 이명준은 이를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현우의 아들이 살아있다면 백호그룹의 정당한 후계자는 그 아이가 될 터였다. 이명준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어리석은 것, 감히 다시 나타나 내 길을 막으려 하다니. 한편 지훈은 할머니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대회 본선 준비를 위해 그는 더욱 열심히 연습에 매달렸다. 낡은 부엌에서 그는 매일 새로운 요리들을 시도했다. 하지만 재료의 한계는 분명했다. 할머니는 그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끔 귀한 식재료를 사다 주셨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어느 날 지훈은 고철을 줍기 위해 자주 가던 동네 뒷골목에서 다친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다. 녀석은 다리를 절뚝이며 쓰레기 더미 옆에 웅크리고 있었다. 더러운 털에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녀석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훈은 망설이지 않고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어이, 너 왜 여기 있어? 다쳤네. 강아지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으르렁거렸지만 지훈의 따뜻한 손길에 이내 몸을 맡겼다. 지훈은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녀석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지훈은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왔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반대했다.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강아지니? 하지만 지훈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돌봐줘야 한다. 지훈은 낡은 상자에 천을 깔아 강아지 집을 만들어주고 남은 밥에 물을 말아주었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그는 강아지에게 고추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빨간 고추처럼 매콤하고 강렬하게 생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고추는 지훈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다. 지훈이 어디를 가든 녀석은
졸졸 뒤를 쫓았고 밤에는 지훈의 발치에서 잠들었다. 고추는 영리했다. 지훈의 기분을 정확히 알아차렸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날카롭게 짖어 경고하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잠든 사이 이명준이 보낸 사람들이 지훈의 집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훈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와 할머니의 생활 패턴을 염탐했다. 이명준은 지훈을 조용히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 아이가 내 모든 것을 망칠 수는 없어. 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고추는 밤늦게까지 경계를 풀지 않았다. 녀석은 낯선 그림자와 인기척을 감지하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지훈이 잠든 방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비치는 순간 고추는 맹렬히 짖기 시작했다. 고추의 날카로운 짖음소리에 잠에서 깬 할머니는 놀라 몸을 일으켰다. 고추야, 왜 그러니? 고추는 할머니를 돌아보며 현관문을 가리켰다. 할머니는 불길한 예감에 현관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낯선 남자들의 그림자가 보였다.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얼른 문을 잠그고 낡은 전화기를 들었다. 그러나 전화선은 이미 끊어져 있었다. 그들은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이 분명했다. 할머니는 지훈을 깨웠다. 지훈아, 일어나거라. 빨리 도망쳐야 해. 지훈은 영문도 모른 채 잠에서 깼다. 할머니는 그를 끌고 작은 쪽문을 통해 마당으로 나섰다. 고추는 앞장서서 달렸다. 녀석은 마치 길을 아는 듯 골목길을 이리저리 헤집고 다녔다. 지훈과 할머니는 고추를 따라 정신없이 달렸다. 뒤에서는 낯선 남자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놓쳤다. 할머니, 그의 외침이 어둠 속에 흩어졌다. 그는 혼자 남겨졌다. 공포가 온몸을 덮쳤다. 그때 고추가 그의 발치에 와서 바짓가랑이를 물고 끌어당겼다. 녀석은 지훈을 재촉했다. 고추야, 어디로 가는 거야? 고추는 지훈을 어느 건물 뒤편으로 이끌었다. 그곳은 낡은 창고였지만 한쪽에 작은 쪽문이 있었다. 고추는 그 문틈으로 몸을 구겨 넣더니 안에서 낑낑거렸다. 지훈은 고추가 시키는 대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낡은 창고 안은 어두웠지만 안전했다. 밖에서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놓쳤어,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 지훈은 고추를 꼭 끌어안았다. 고추는 그의 품속에서 작게 낑낑거렸다. 그들은 창고 안에서 밤새도록 숨어 있었다. 할머니가 걱정되었다. 할머니는 무사하실까? 지훈은 눈물을 글썽겼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지훈과 고추는 창고를 나섰다. 골목길은 고요했다. 간밤의 추격전이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지훈은 할머니를 찾아 헤맸다. 그때 멀리서 할머니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할머니는 집 앞에서 주저앉아 울고 계셨다.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뒤집어져 있고 유리창은 깨져 있었다. 할머니 지훈은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는 지훈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지훈아, 살아있었구나. 할머니는 지훈을 품에 꼭 안았다. 지훈은 할머니의 품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지훈에게 대회에 나가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지훈아, 위험하다. 할머니는 네가 다치는 걸 볼 수 없어. 하지만 지훈은 할머니의 뜻을 따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본선에서 우승해서 할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었다. 어젯밤의 공포는 그에게 오히려 강한 동기를 부여했다. 그는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이명준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더욱 치밀하게 다음 계략을 준비했다. 지훈의 존재는 그에게 있어서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폭탄이 터지기 전에 그는 반드시 그 아이를 제거해야만 했다. 백은주는 비서의 보고를 받았다. 리화순 할머니의 집이 밤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침입당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은주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왠지 모르게 이명준의 짓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이명준의 과거 행적을 다시 한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래전 이현우와 가까웠던 한 노인 요리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 노인은 현우의 요리 스승이자 현우의 비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고추는 지훈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다. 녀석은 지훈의 유일한 친구이자 무언의 수호자였다. 지훈은 고추의 존재가 자신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녀석의 영리함과 충성심은 앞으로 지훈이 겪게 될 거대한 폭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다. 운명의 실타래는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고 지훈은 자신이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오직 본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진실의 조각들과 숨겨진 과거, 백호그룹 본선 진출자 명단에 리지훈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자 언론의 관심은 순식간에 그에게 집중되었다. 7살 소년이 이뤄낸 기적 같은 예선 통과 스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의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요리는 큰 화제가 되었다. 천재 요리 신동, 감동의 맛 등의 수식어가 지훈을 따라다녔다. 백호그룹은 지훈의 이야기가 대회의 흥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명 아침 토크쇼에 출연하게 되었고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지훈은 갑작스러운 관심에 얼떨떨했지만 카메라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았다. 그는 순수하게 요리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했고 할머니를 향한 사랑을 표현했다. 그의 천진난만한 모습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의 이야기는 전국을 울렸다. 이러한 지훈의 등장은 백은주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녀는 지훈의 출연 영상을 보며 왠지 모를 기시감을 느꼈다. 특히 요리하는 자세나 재료를 다루는 손놀림, 그리고 완성된 요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남동생 이현우와 너무나 흡사했다. 현우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요리 재능을 보였고 백호그룹의 식품 개발을 이끌던 천재였다. 그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백호그룹에 큰 손실을 안겨주었다. 은주는 비서에게 지시하여 이현우의 어릴 적 사진과 영상을 다시 찾아보게 했다. 나란히 놓고 비교하자 지훈과 현우는 마치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다. 그들의 미소, 눈빛, 심지어 입술의 움직임까지도. 은주의 심장이 강하게 울렸다. 현우가 정말 살아있었던 걸까 아니면 현우의 아이가, 그녀는 지훈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시작했다. 지훈을 보육원에 맡긴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해 파고들었다. 조사는 쉽지 않았다. 7년 전의 기록은 파편적이었고 관련 인물들은 대부분 사라지거나 침묵하고 있었다. 그러나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지훈이 현우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확신했다. 한편 이명준은 지훈의 인기가 치솟는 것을 보며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지훈의 얼굴이 현우와 닮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더욱 초조해졌다. 이대로는 안 돼. 저 아이가 이현우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그는 더욱 은밀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지훈을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인 비서실장 김상호를 불러 지시를 내렸다. 김상호는 그림자처럼 이명준의 명령을 따르는 충직한 부하였다. 김 실장, 그 아이 더 이상 커지기 전에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 이명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상호는 고개를 숙였다. 명령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상무님,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김상호는 지훈과 할머니가 거주하는 동네를 다시 찾았다. 그는 그들의 일상을 미행하고 약점들을 파악했다. 지훈은 할머니를 돌보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집이나 근처 골목에서 보냈고, 고추는 늘 그의 곁을 지켰다. 김상호는 고추의 존재가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녀석의 날카로운 경계심과 영리함은 그들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했다. 고추는 본능적으로 낯선 이명준의 하수인들을 경계했다. 녀석은 지훈이 잠든 밤에도 창문 밖을 응시하며 조용히 으르렁거렸다. 지훈은 고추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저 고추가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고 막연히 생각할 뿐이었다. 백은주는 이현우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연구소 건물에 폐쇄된 자료실을 다시 찾아갔다. 그곳은 현우가 식품 개발에 몰두했던 곳이었다. 은주는 현우의 연구 일지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현우가 개발 중이던 신제품에 대한 내용과 함께 누군가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었다. 저와의 만남,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J라는 이니셜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그녀는 현우의 개인 물품 중에서 낡은 손수건을 발견했다. 손수건에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라는 자수가 새겨져 있었다. 은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현우에게 아들이 있었다니. 그녀는 그 손수건이 지훈의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손수건에서 희미한 향기를 맡았다. 그 향기는 현우가 즐겨 사용하던 특정 향신료 냄새와 흡사했다. 그 향신료는 현우가 새로운 요리 개발에 즐겨 사용하던 것이었다. 그 순간 은주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7년 전 이현우와 함께 일했던 연구원들 중 한 명, 강선아. 그녀는 현우가 실종된 후 돌연 백호그룹을 떠났고 연락이 두절되었다. 강선아는 현우의 요리 재능을 가장 잘 이해하고 따랐던 사람이었다. 은주는 강선아가 J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을 했다. 은주는 강선아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수소문 끝에 그녀는 강선아가 현재 외딴 시골 마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은주는 직접 그곳으로 향했다. 시골 마을의 작은 식당은 소박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다. 강선아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총명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은주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백은주 대표님께서 어쩐 일로? 차대 백달리티 나타엔지. 은주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강선아 씨, 이현우 씨에 대해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라는 아이에 대해서도. 강선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은주는 현우의 손수건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 손수건, 현우 씨의 물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겨진 자수. 사랑하는 우리 아들, 강선아 씨. 현우 씨에게 아이가 있었던 거죠. 그 아이가 지훈이 맞죠. 강선아는 결국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현우 부장님께서 저에게 아이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아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7년 전 그날 밤, 이현우는 이명준의 계략으로 회사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다. 현우는 이명준이 자신의 아이를 해칠 것이라 직감하고 강선에게 아이를 부탁했다. 그는 강선에게
아이가 요리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며 언젠가 그 재능을 통해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이명준과의 마지막談판을 위해 자리를 떠났다. 그날 이후 현우는 실종되었다. 강선아는 현우의 뜻에 따라 아이를 보육원 앞에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아이를 몰래 지켜보았고 지훈의 재능이 드러나자 현우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주는 강선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현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이명준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강선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명준에 대한 모든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변호사와 탐정을 고용하여 이명준의 과거를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강선아의 증언은 진실의 중요한 조각이 되었다. 은주는 이현우가 생전에 남긴 비밀 일기와 몇몇 문서들을 강선아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들은 이명준의 탐욕과 비리를 고발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강선아는 증거를 쉽게 내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증거가 세상에 드러나면 자신과 지훈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대표님, 이 증거들은 너무 위험합니다. 이명준은 잔인한 사람입니다. 저와 지훈이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은주는 강선아의 손을 잡았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지훈이의 아버지, 현우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지훈이에게 정당한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서라도 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강선아는 은주의 진심에 결국 눈물을 흘리며 현우의 유품인 작은 상자를 내어주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함께 몇 장의 편지, 그리고 USB가 들어있었다. USB 안에는 이명준의 비리가 담긴 음성 파일과 서류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편 지훈은 본선 대회를 앞두고 맹연습에 돌입했다. 그의 곁에는 늘 고추가 있었다. 고추는 지훈이 요리할 때면 조용히 옆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고 지훈이 지쳐 보이면 녀석은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렸다. 고추의 존재는 지훈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이명준은 백은주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초조해졌다. 그는 은주가 현우의 행방과 지훈의 존재를 캐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웠다. 이명준은 김상우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이번에는 그 아이의 할머니를 이용해라. 그 노파를 없애면 그 아이는 혼자가 될 것이다. 그럼 누구도 진실을 증언할 수 없게 될 테니 지훈은 여전히 자신이 백호그룹 회장의 손자이자 억만장자 CEO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할머니와 고추, 그리고 요리를 사랑하는 평범한 아이일 뿐이었다. 하지만 운명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진실의 조각들은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지훈은 자신의 진짜 운명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폭풍 전야, 엇갈린 운명, 백은주가 강선에게서 이현우의 유품과 이명준의 비리가 담긴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했다는 소식은 이명준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정보망은 백호그룹 전체에 퍼져 있었고 은주의 일거수일투족은 늘 그의 감시 아래 있었다. 은주가 현우의 죽음과 지훈의 존재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명준의 얼굴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였다. 이명준은 자신의 서재에서 술잔을 쥐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다. 감히 나를 배신해 이현우 내놈이 죽어서도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리고 그 망할 계집애 백은주. 그는 잔을 바닥에 내던졌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붉은 와인이 카펫에 얼룩을 남겼다. 그는 김상호를 호출했다. 김 실장, 계획을 바꿔야겠다. 이제 기다릴 시간이 없어. 백은주가 모든 것을 파헤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살기가 느껴졌다. 그 아이와 노파를 동시에 처리해. 그리고 강선아도. 더 이상 내 앞을 가로막는 자는 용서치 않을 것이다. 김상호는 이명준의 지시를 받고 몸을 떨었다. 그는 이명준의 잔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명준의 오랜 충복이자 그의 비리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공범이었다.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지 오래였다. 김상호는 고개를 숙이고 나섰다. 명령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상무님. 김상호는 지훈과 할머니가 살고 있는 동네에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과거 이명준이 저지른 불법적인 일들을 처리해주던 해결사들을 대동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지훈의 집 주변을 맴돌며 약점을 찾았다. 지훈의 집은 허름했고 CCTV조차 없는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완벽한 범행 장소였다. 고추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녀석은 낯선 차들이 골목을 서성이거나 처음 보는 사람들이 수상하게 집 근처를 기웃거리는 것을 보고 날카롭게 지저댔다. 할머니는 고추의 행동이 평소보다 예민해졌다는 것을 알았다. 고추야, 왜 이렇게 진니 밤새 잠도 못 자게. 그러나 지훈은 고추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요리대회 본선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다. 할머니에게 드릴 특별한 요리를 구상하며 밤샘 연습을 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처한 위험을 깨닫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할머니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며칠째 몸살 감기로 알아누워 계셨다. 지훈은 할머니를 위해 따뜻한 닭죽을 끓이기로 했다. 낡은 부엌에서 지훈은 능숙하게 닭을 손질하고 야채를 다듬었다. 고소한 닭 비린내가 부엌에 가득 퍼졌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낯선 남자 2명이 마스크를 쓰고 집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둔기가 들려 있었다. 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고추는 맹렬하게 짖으며 남자들에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작은 몸으로 남자들의 발목을 물고 늘어졌다. 이 빌어먹을 개자식. 남자 중 한 명이 고추를 발로 차 날려버렸다. 고추는 벽에 부딪혀 낑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고추야. 지훈은 고추에게 달려가려 했다. 하지만 남자들은 그를 붙잡았다. 움직이면 이 노파가 위험할 줄 알아. 한 남자가 지훈의 어깨를 붙잡고 그를 거칠게 끌어당겼다. 다른 한 남자는 할머니가 누워있는 방으로 향했다. 노파부터 처리해. 지훈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뜨거운 냄비 안에 있던 닭죽을 집어 남자에게 뿌렸다. 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 틈을 타 지훈은 쓰러져 있던 고추에게 달려갔다. 고추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고 있었다. 지훈은 고추를 끌어안고 낡은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좁고 허름한 창문은 그가 빠져나가기엔 충분했다. 저 자식들 놓치지 마.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뒤따랐다. 지훈은 고추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달렸다. 어둠 속에서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고추가 그의 팔을 물고 한 방향으로 끌어당겼다. 녀석은 마치 길을 아는 듯 익숙한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곳은 낡은 식당이 즐비한 뒷골목이었다. 지훈은 고추가 이끄는 대로 낡은 식당의 뒷문으로 향했다. 문은 잠겨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때 고추가 몸을 웅크리더니
문 아래 틈으로 작은 발을 넣어 잠금 장치를 건드렸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지우는 놀랐지만 망설이지 않고 안으로 들어섰다. 식당 안은 어두웠고 온갖 주방 기구들과 식재료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그는 고추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구세요? 놀란 목소리였다. 지우는 몸을 웅크렸다. 빛을 향해 고개를 들자 중년의 여인이 랜턴을 들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강선아였다. 강선아는 지훈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다. 지훈이 어떻게 여기에? 지훈은 할머니의 위험을 알렸다. 할머니가 위험해요. 이상한 사람들이 집에 쳐들어왔어요. 강선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이명준이 지훈을 해치려 한다는 은주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을 안심시키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이내 멈칫했다. 이명준의 손이 어디까지 뻗어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은주에게 연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지훈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식당 안쪽에 작은 방이 있었다. 그곳에서 지훈은 고추와 함께 숨어 있었다. 강선아는 은주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은주는 이명준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강선아 씨, 지훈이를 잘 보호해 주세요. 제가 지금 당장 그리로 가겠습니다. 백은주는 서둘러 강선아의 식당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동안 모아왔던 이명준의 비리 자료와 이현우의 유품들을 챙겼다. 그녀는 이번 기회에 이명준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하고 지훈에게 정당한 가족과 삶을 찾아주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한편 이명준은 지훈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고 격분했다. 그 조그만 녀석 하나 처리하지 못해 당장 찾아 그 노파는 어딨나. 남자들은 지훈의 집에서 할머니를 찾아냈지만 할머니는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그들은 할머니를 인적이 드문 곳에 버려두고 사라졌다. 이명준은 할머니의 행방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지훈의 제거였다. 강선아의 식당에 도착한 백은주는 지훈의 초라한 모습과 고추의 부상에 마음 아파했다. 그녀는 지훈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할 거야. 지훈은 은주의 품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왠지 모르게 이 여인에게서 따뜻하고 익숙한 기운을 느꼈다. 마치 엄마 같았다. 은주는 강선아와 함께 할머니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그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이명준의 영향력 때문에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그때 고추가 킁킁거리며 밖으로 나가려는 신용을 했다. 녀석은 아까부터 낑낑거리며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고추야, 네가 할머니를 아는 거니? 지훈이 물었다. 고추는 꼬리를 흔들며 지훈의 손을 핥았다. 은주는 고추의 영리함에 놀랐다. 어쩌면 이 아이가 할머니의 위치를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고추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녀석은 어두운 밤길을 망설임 없이 달렸다.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은 인적이 드문 폐공장 근처에서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다. 할머니는 저천증과 충격으로 의식이 희미했다. 은주는 즉시 헬킬구에 신고했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지훈은 할머니의 침대 옆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힘없이 지훈의 손을 잡았다. 괜찮다. 지훈아, 네 잘못이 아니야. 병실 밖에서 은주는 강선아와 함께
이명준에 대한 방역 계획을 세웠다. 이명준은 지훈을 제거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의 잔인함이 그들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은주는 이명준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명준은 자신이 뿌린 씨앗이 거대한 폭풍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의 오만은 곧 그의 몰락을 불러올 것이었다. 지훈과 은주의 운명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진실을 밝히려는 은주의 강한 의지와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어린 요리 신동, 지훈이 있었다. 위기와 방역, 드러나는 그림자, 이명준의 잔인한 계략으로 할머니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지훈의 내면에는 깊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강한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할머니의 병실 침대 옆에서 며칠 밤낮을 지새웠다. 그의 작은 손은 할머니의 야윈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할머니의 희미한 숨소리를 들으며 지훈은 자신의 무력함에 좌절했지만 동시에 반드시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다. 고추는 지훈의 발치에서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녀석은 지훈의 슬픔을 아는 듯 가끔씩 그의 손을 핥으며 위로를 건넸다. 백은주는 이명준의 잔혹함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이명준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결심했다. 병원 로비에서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와 사설 탐정을 만났다. 이명준 상무의 모든 비리를 철저하게 파헤쳐 주십시오. 단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사설 탐정은 이명준의 과거 행적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년 전 이명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한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려 했던 사건을 찾아냈다. 당시 그 사건은 이명준의 교묘한 수법으로 인해 증거 불충분으로 흐지부지 되었었다. 하지만 탐정은 그 사건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인을 찾아냈다. 바로 그 제약회사의 전 연구원이었던 박민철이었다. 박민철은 당시 이명준의 협박에 못 이겨 진실을 침묵했지만 이명준의 악행이 반복되는 것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한편 이명준은 자신이 할머니를 제거하려 했던 시도가 실패하고 오히려 백은주가 자신을 향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욱 광분했다. 그는 백은주가 이현우의 유품과 USB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김상호로부터 보고받았다. 그 USB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했나 이명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상호는 고개를 숙였다. 정확히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이현우 부장님이 생전에 개발하던 신기술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무님과 관련된 위험한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명준은 눈을 부릅떴다. 그것만은 안 돼. 내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 있어. 당장 그 USB를 회수해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상호는 다시 지훈의 병실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USB가 백은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훈이 할머니의 병실을 지키고 있는 동안 백은주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지훈을 노릴 수 없었다. 그래서 할머니의 병실에 잠입하여 USB를 훔치려 했다. 어느 날 밤 병실에는 지훈과 고추만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잠들어 있었다. 새벽 깊은 시간, 병실 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잠결에도 인기척을 느꼈다. 고추는 이미 눈을 뜨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문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녀석은 낮게 으르렁거렸다.
마스크를 쓴 그림자가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망설임 없이 백은주의 가방이 놓인 협탁으로 향했다. 지훈은 벌떡 일어났다. 누구세요? 남자는 놀라 지훈을 돌아보았다. 꼬마가 잠이 없군. 남자는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고추가 맹렬히 달려들어 남자의 발목을 물었다. 악! 남자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 틈을 타 지훈은 침대 옆에 놓여있던 작은 화분을 집어 남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화분은 깨졌고 남자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고추는 남자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다. 남자가 고추를 떼어내려 발버둥 치는 사이 지훈은 침대 아래 숨겨져 있던 백은주의 가방을 움켜쥐고 병실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복도를 질주했다. 남자는 지훈의 뒤를 쫓았다. 고추는 남자의 발목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다 결국 놓쳤지만 녀석은 쓰러진 채로 남자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지훈은 병원 복도를 가로질러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는 어린 몸으로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남자는 그의 뒤를 쫓으며 거친 숨을 내쉬었다. 잡아라, 저 꼬마를 잡아야 해. 지훈은 지하 주차장으로 통하는 문을 발견했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어둡고 텅 빈 주차장은 음산한 기운을 풍겼다. 남자는 지훈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왔다. 주차장 안에서 지훈은 몸을 숨길 곳을 찾았다. 그는 낡은 승합차 뒤에 몸을 웅크렸다. 남자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지훈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때 고추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녀석은 이미 지훈의 뒤를 쫓아 주차장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남자는 고추의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 빌어먹을 개자식. 남자는 고추에게 발길질을 했다. 고추는 피했지만 남자는 고추를 붙잡으려 했다. 그때 지훈이 승합차 뒤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백은주의 가방에서 USB를 꺼내 들었다. 이거 가져가려면 절 죽여야 할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남자는 지훈을 향해 달려들었다. 지훈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USB를 주차장 바닥에 던졌다. USB는 굴러가 낡은 배수구 틈으로 떨어졌다. 안 돼. 남자가 소리쳤다. 그는 USB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USB는 깊은 배수구 속으로 사라졌다. 남자는 지훈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았다. 이 망할 꼬마 자식 네가 감히. 그때 주차장 입구에서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울렸다. 백은주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은주는 병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남자는 은주의 차를 보고 당황했다. 그는 지훈을 거칠게 밀치고 달아났다. 지훈은 바닥에 쓰러졌다. 은주는 차에서 내려 지훈에게 달려갔다. 지훈아, 괜찮니? 그녀는 지훈을 품에 안았다. 지훈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USB를 배수구에 버렸어요. 은주는 지훈의 용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USB가 지하 배수구로 떨어졌다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이명준이 가져가는 것보다 그곳에 있는 것이 훨씬 안전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보안팀에 연락하여 주차장 주변을 통제하게 했다. 다음 날 아침 경찰과 보안팀은 배수구에서 USB를 회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명준은 이 소식을 듣고 격분했다. 그는 김상회에게 당장 USB를 찾아오라고 다그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은주는 회수된 USB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흙과 물에 젖어 있었지만 다행히 파일은 손상되지 않았다. USB 안에는 이현우가 남긴 마지막 영상 파일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 현우는
창백한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은주 누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제가 없어진 후일 겁니다. 명준이 형이 백호그룹을 손에 넣기 위해 저에게 비열한 짓을 저지를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사랑하는 여인과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제 아이를 꼭 지켜주세요. 제 모든 기술과 비법은 그 아이에게 전해질 겁니다. 백호그룹의 미래는 제 아이에게 달려 있습니다. 영상 속 현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다. 명준이 형은 저를 해치려 할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제가 잘못될 경우 제 아이가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USB 안에는 명준이 형의 비리가 담긴 결정적인 증거들과 제가 개발한 혁신적인 식품 기술에 대한 모든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현우의 영상은 이명준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영상 파일과 함께 USB 안에는 이명준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백호그룹의 기술을 빼돌리고 경쟁사를 매수했던 정황이 담긴 서류들과 음성 녹취록이 수두룩했다. 이명준이 이현우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의 아이까지 해치려 했던 잔혹한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영상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현우의 억울함과 지훈에 대한 죄책감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명준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이명준을 고발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백은주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에는 이명준을 포함한 모든 임원진과 주요 주주들이 참석했다. 이명준은 여전히 오만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백은주가 자신을 어떻게 공격할지 궁금해하는 듯했다. 하지만 은주의 얼굴은 차가웠다. 그녀는 스크린을 통해 이현우의 마지막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 현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이명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영상이 끝나자 은주는 준비해온 USB에 모든 내용을 공개했다. 이명준의 비리와 이현우를 살해하려 했던 음모, 그리고 지훈을 제거하려 했던 시도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다. 회의실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다. 임원진과 주주들은 이명준의 잔인함에 할 말을 잃었다. 이명준은 분노에 찬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다 조작이야. 백은주 네가 나를 모함하는 거야. 그는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외침은 이미 힘을 잃은 뒤였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명준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명준은 발버둥 쳤지만 경찰의 수갑은 차갑게 그의 손목을 올감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백은주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백은주,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백호그룹은 내 것이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진실의 그림자가 마침내 드러났고 이명준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지훈은 여전히 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할머니의 병실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진실의 심판대, 핏줄의 재회, 이명준의 체포 소식은 백호그룹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백은주 CEO의 용기 있는 폭로와 이현우 부사장의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7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이명준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부인하며 저항했지만 이현우의 마지막 영상과 USB 안에 담긴 수많은 증거들, 그리고 강선아의 증언은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이 빚어낸 비극적인 파멸의 서막이었다. 지훈은 할머니의 병실에서
TV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소식을 접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이현우 부사장의 아들, 즉 백호그룹의 정당한 후계자라는 뉴스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은 그저 평범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뒤바뀐 것이다. 내가 이현우 아저씨의 아들이라고 그럼.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그의 작은 머리로는 이 거대한 진실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백은주는 할머니의 병실을 찾아 지훈에게 모든 진실을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자신이 이현우의 누나이자 지훈의 고모임을 밝혔다. 그리고 지훈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이명준이 저지른 모든 악행, 그리고 현우가 지훈을 얼마나 사랑하고 지키려 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할머니는 이미 강선아로부터 모든 진실을 전해 듣고 계셨다. 할머니는 지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지훈아, 미안하다. 할머니가 진작 말해주지 못해서. 지훈은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그는 자신의 진짜 부모님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이현우의 마지막 영상에서 본 아버지의 사랑과 은주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이명준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변호사들이 그를 변호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백은주는 이현우의 유품인 USB, 강선아의 증언, 그리고 사설 탐정이 찾아낸 박민철의 결정적 증언까지 모든 것을 법정에 제출했다. 박민철은 이명준이 과거 자신의 회사를 불법적으로 해킹하고 기술을 빼돌리려 했던 사실을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이명준의 잔인한 본성과 반복되는 범죄 행각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재판은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지훈은 재판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고모인 백은주가 그를 대변해 주었다. 은주는 이명준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가족까지 버렸고 어린 조카의 목숨까지 위협했던 비열한 행위를 낱낱이 고발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이명준은 단지 현우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한 아이의 가족과 정체성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이명준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다. 그는 이현우의 죽음이 단순 사고였으며 지훈은 이현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은주가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일이라고 소리쳤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재판장은 이명준이 증거물을 조작하고 이현우를 살해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훈에게 증언을 요구했다. 지훈은 아직 어렸지만 그의 증언은 매우 중요했다. 백은주는 지훈이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까봐 걱정했지만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 증언할게요. 지훈은 법정에 섰다.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 이명준이 보낸 사람들이 집에 쳐들어왔던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가 위험에 처하고 자신이 고추와 함께 필사적으로 도망쳤던 순간들을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리고 그는 이명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아저씨가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아저씨가 저희 할머니를, 저를 해치려 했다는 건 알아요. 그때 재판장은 이현우의 마지막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이명준이 이현우를 협박하고 몸싸움 끝에 그를 바다로 밀쳐 넣는 듯한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현우의 마지막 비명소리, 명준아 제발 내 아이를. 음성 파일이 끝나자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다.
이명주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찼다. 더 이상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고추는 재판장 밖에서 낑낑거리고 있었다. 녀석은 지훈이 걱정되는 듯 계속해서 재판장 문을 긁었다. 고추의 짖음소리가 재판장 안으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마침내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이명주는 이현우 부사장 살해 교사,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및 사주, 아동 유기 및 살해 미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이명주는 절규했지만 그의 절규는 차가운 감옥벽에 부딪혀 사라질 뿐이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백은주는 지훈을 꼭 안아주었다. 지훈아, 고생 많았어.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거야. 지훈은 은주의 품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이제 그에게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할머니와 진짜 가족인 고모가 생겼다. 할머니는 재판 소식을 듣고 기적처럼 의식을 회복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지훈의 손을 잡았다. 우리 지훈이 정말 대견하다. 이제야 내 진짜 자리를 찾았구나. 고추는 할머니의 침대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렸다. 녀석은 지훈과 할머니가 안전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했다. 백호그룹은 이명준의 파면으로 인해 잠시 혼란에 빠졌지만 백은주의 강력한 리더십과 이현우가 남긴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백은주는 이현우의 유산인 기술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식품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그녀는 지훈을 백호그룹의 정당한 후계자로 공식 인정했다. 지훈은 아직 어렸지만 그의 존재는 백호그룹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지훈은 이제 백호그룹의 후계자라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요리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할머니, 그리고 고추에 대한 사랑이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병실에서 매일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드렸다.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음식은 단순한 요리를 넘어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에게 가장 큰 위로는 고추였다. 고추는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 늘 그의 곁을 지키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녀석의 충성심과 영리함은 지훈이 겪었던 모든 고난 속에서 빛을 발했다. 지훈은 고추의 존재가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지훈의 마음속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과 부모님의 부재에 대한 아픔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다. 새로운 삶의 시작점에서 지훈은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밝고 희망찬 미래가 펼쳐질 것이었다. 새로운 시작, 치유와 희망, 이명준의 구속과 백은주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지훈의 할머니는 잃었던 건강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었다. 할머니는 백호그룹의 최신 의료시설에서 최고 수준의 치료와 보살핌을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회복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 고난의 흔적이 희미해지고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지훈은 매일 할머니의 병실을 찾아 자신이 만든 요리를 대접했다. 그의 요리는 할머니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치유의 약이자 사랑의 메시지였다. 할머니는 지훈이 끓여주는 따뜻한 미역국을 먹으며 눈물을 글썽겼다. 우리 지훈이 덕분에 할머니가 다시 살맛이 나는구나. 백은주는 지훈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넓고 아름다운 저택은 지훈에게는 낯선 세상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따뜻하고 안락한 삶을 경험했다.
방에는 그를 위한 새 장난감들과 책들이 가득했고 매일 신선하고 다양한 식재료가 가득한 주방에서 마음껏 요리할 수 있었다. 지우는 여전히 자신이 백호그룹의 상속자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고모인 은주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그는 비로소 안정감을 느꼈다. 은주는 지훈에게 현우가 남긴 모든 자료를 보여주었다. 현우는 지훈을 위한 요리 레시피들과 개발 중이던 신제품 아이디어들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다. 지훈은 아버지의 흔적을 따라가며 요리에 대한 깊이를 더해갔다. 고추는 지훈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다. 녀석은 넓은 저택을 신나게 뛰어다녔고 지훈이 요리를 할 때면 늘 주방 한쪽에 앉아 꼬리를 흔들며 지켜보았다. 고추는 지훈에게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모든 비밀을 공유하고 위험에서 그를 구해준 소중한 가족이자 친구였다. 지훈은 고추의 밥그릇에 최고급 고기를 넣어주었고 고추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개처럼 밥을 먹었다. 이명주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여전히 백호그룹을 향한 복수를 다짐하며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은주와 지훈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지만 이제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명주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고 그의 이름은 백호그룹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오명으로 기록되었다. 지훈은 백은주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정식으로 이현우의 아들 백호그룹의 후계자로 인정받았다. 그의 이름은 백지훈으로 바뀌었다. 백은주는 지훈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훈은 다시 요리 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순수하게 요리에 대한 열정만을 가지고 참가했다. 대회 당일, 백지훈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조리대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없었다. 그는 밝고 건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최고급 식재료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아버지가 남긴 레시피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더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냈다. 심사위원들은 지훈의 요리에서 깊은 맛과 함께 어린 소년의 순수한 열정, 그리고 놀라운 창의성을 발견하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대회에서 우승했다. 하지만 이번 우승은 과거와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상금이나 명예를 쫓지 않았다. 그의 요리는 이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진정한 예술이 되었다. 우승 후 그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저는 이 요리를 할머니와 고모, 그리고 저에게 모든 것을 남겨주신 아버지께 바칩니다. 앞으로 저는 요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셰프가 되고 싶습니다. 백지훈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버려지고 고난을 겪었지만 자신의 재능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냈다. 그의 이야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세월이 흘러 백지훈은 백호그룹의 젊은 리더로 성장했다. 그는 아버지 이현우의 혁신적인 정신을 이어받아 백호그룹을 세계적인 식품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는 단순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틈틈이 주방에서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누어주는 요리하는 CEO로 유명했다. 그의 요리는 늘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었다. 할머니는 건강하게 지훈의 곁을 지키며 그의 성장을 지켜보았다. 백은주는 지훈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멘토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지훈이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현우를 떠올리곤 했다.
고추는 백지훈의 옆을 떠나지 않는 충직한 친구이자 백호그룹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녀석은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지훈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지훈은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들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이 그를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사랑과 용서로 치유하며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피어난 한 송이 아름다운 꽃과 같았다. 버려진 아이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요리로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고 있었다.